썰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번째인 지금의 남편과 알콩달콩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전 남편이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공허했어요.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네요. 당시에 전 그저 태엽 달린 장난감처럼 몸에 익은 행동을 반복하는 로봇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저를 구해준 것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거래처 담당자로 처음 만났던 남편은 제 안색을 보고 단번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제 안색이 어디 잘못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거래고 뭐고 다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저를 돌봐주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 일이었어요. 영업하겠다고 와놓고선 일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놓고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잘 일어났냐, 밥은 잘 먹었냐, 집에는 잘 들어갔냐,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시시콜콜 물었습니다. 저는 또 왜 그걸 당연하다는 듯 다 대답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때 남편이 때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준 덕분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걸 알지만 당시엔 그저 이 사람이 왜 자꾸 전화하지? 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남편의 지극정성 덕분에 저는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남편이 제게 얼마나 대단한 정성을 쏟아부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자기 부모님께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거래처 사람을 안색이 안 좋다는 이유로 매일 그렇게 전화해서 확인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지금의 남편과 재혼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결혼 스토리예요. 이것만 들으면 지금까지 내내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꽤 무뚝뚝한 사람이더라고요.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내색하는 법이 거의 없고 사랑한다는 말은 프로포즈 할 때 딱 한 번 들었을 정도예요. 하지만 남편은 지금도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늘 지지해주는데 그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네요. 뭐 어쨌든 결론은 남편과는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 노력하고 있으니 차차 좋은 소식이 들리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시댁 이야기입니다. 워낙 말수도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라 시댁이 상견례까지 했는데도 저는 시댁이 어떤 집인지 거의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시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시더라고요. 서울에 빌딩도 몇 채 있고 주식도 몇십억 단위로 보유한 그야말로 갑부였습니다. 나중에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슨 사업을 하시거나 한 건 아니었대요. 시어머니는 평범한 공무원이셨고 시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셨다는데 그런 쪽에 재주가 있으셨던 건지 직장 생활하면서 투자한 것들이 족족 성공해서 그렇게 큰 돈을 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잘난치 않은 법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은퇴하고 소일거리나 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겠죠. 성격도 모난 데 없이 좋은 분들이신데다가 재산도 많으니 여유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혼인데도 특별히 그 점을 문제 삼으신 적도 없었고 오히려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며 절 걱정해 주시기까지 했네요. 결혼하고 나서도 두 분은 제게 뭔가를 바라는 일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저 며느리로서 예의만 잘 지키면 다른 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면 되는 거라며 절 보듬어주셨죠. 그런데 왜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디 가든 또라이는 반드시 있다. 주변에 봤을 때 또라이가 아무도 없으면 네가 또라이라고 하던데 저희 시댁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인품 좋고 여유로우시고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언제나 절 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밑으로 있는 두 도련님도 의사 약사하면서 변호사 동서들을 만나 다들 잘 살았죠. 아무리 봐도 또라이는 없고 그저 누구나 꿈에 그리던 그런 시댁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은 명절이 되어 식구들 모두 시댁에 모이게 된 날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나 차례 같은 게 없어서 사실 별 부담은 없었어요. 그저 명절이니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음식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게 전부였죠. 그날도 시어머니를 포함한 남자들은 거실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세 며느리만 부엌에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기도 했고 명색이 큰 며느리니 다른 두 동서와 나름대로는 잘 지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동서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형님이니 동선이에도 사실 얼마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던 남남이었으니 어색하고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나이가 좀 많다 뿐이지 다른 두 동서가 어려웠던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서들이 제게 드러내는 감정은 단순히 어렵고 어색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저를 배척하고 밀어내려는 게 보이더군요. 어렵사리 말을 걸어도 무시하기 일쑤였고 자기들끼리 저를 가리키며 쑥덕거리는 일도 있었네요. 하도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빠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조금 엿들었는데 이빨도 안 나올 지경이더군요. 진짜 재수 털려. 큰아주버님 결혼 안 하시는 거 아니었어. 다 늙어서 웬 결혼. 누가 아니라? 진짜 저런 놈하고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나저나 저 여자도 유산 누리고 덤벼든 거겠지? 왜 아니겠어요. 말은 큰아주버님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겠어요? 인물도 못났고 직업도 그냥 영업사원인데 뭘 보고 사랑이냐 어쩌니. 하여튼 저 나이 먹고도 돈 욕심은 못 버리나 봐요. 시댁 식구들은 순진해서 그런 건 모르니까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나누기 시작하면 몇 푼 되지도 않는다고. 동서하고 나하고 저 여자 꼭 밀어내야 돼. 두 동서가 시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저를 배척한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의 재산이 그냥 모른 채 하고 넘기기엔 너무 많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부모님 재산이잖아요. 그걸 받을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계획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제가 하는 일도 벌이가 만만치 않아서 굳이 유산을 노릴 필요까지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동서도 돈을 잘 벌었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두 사람 다 같은 대학 로스쿨을 나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물론 변호사라고 모두 다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사실 다달이 버는 액수로만 치면 사업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두 사람 다 잘 버는 편이긴 했고 돈 걱정을 할 처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동서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의 재산을 나누기 싫다는 이유로 저를 배척한다는 게 좀 어이없고 한심해 보였어요. 열심히 벌어서 남 도와줄 생각은 못하고 유산이나 노리고 있다니. 두 동서들의 행동은 인격자이신 두 시부모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제가 동서들과 친하게 지내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괜히 나서서 입 바른 소리 하고 싶지도 않았고, 어차피 명절 때 아니면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으니 그냥 못 보고 못 들은 채 하자 싶었습니다. 아직 손에 떨어지지도 않은 유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두 사람이 제 성격엔 너무 못마땅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못 들은 채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아픈 것 하나 없이 멀쩡하게 생활 잘하시는 시부모님을 보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저주라도 거는 것처럼 말끝마다 유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듣기 싫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루는 나를 잡아 둘째 동서를 불러 한마디 했지요. 동서, 내가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네. 아무리 시부모님이 잘해주셔도 선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동서는 시댁 올 때마다 입만 열면 유산 타령이야. 이대로 뒀다간 나중엔 시부모님 면전에서까지 유산 얘기하겠어. 나도 사람인데 동서가 유산 생각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선이라는 게 있잖아. 나름대로는 좋게 좋게 타이를 생각으로 꺼낸 말이었는데 동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더군요. 설마 지금 저한테 형님 행세하시려는 거예요? 그 학벌에. 학벌? 여기서 학벌이 왜 나와? 형님, 저 땡땡대 법학과 나왔어요. 거길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내 동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형님은 뭐예요? 기껏 하는 일이라는 게 코딱지만한 회사 간신히 굴리는 거잖아요. 배웠어도 제가 더 많이 배웠고 경우를 알아도 제가 더 많이 알아요. 형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 솔직히 좀 웃기네요. 못하는 노릇을 하려면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님이 저희한테요. 참나, 주제를 좀 아세요. 저는 살면서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저렇게 면전에 대고 조제를 알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도 작지만 회사를 운영하니 젊은 신입사원들을 뽑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MZ라고 하는 친구들도 저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경우라는 게 있고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게 있는 건데 두 동서들에겐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사람들 눈엔 그저 돈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만 있을 뿐이더군요. 어느 순간 두 동서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났더니 정말 깔끔하게 포기하게 됐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괜히 그런 똥 같은 인간들과 얽혀봤자 저만 더러워질 것 같아서 아예 상종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모른 채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역시나 한 군데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문제를 안 일으킬 수가 없나 보더군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남편이 두 동서에 관해 두 도련님들이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재수 씨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난 뒤부터 날이면 날마다 어머니 아버지 재산 얘기를 처음엔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나중엔 2분의 1로 나눌 거 3분의 1로 나누면 확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노골적으로 그러더라는 거야. 동생들이 듣기 싫어 죽겠다고 난리야. 자기들한테야 남의 부모지만 우리 형제한텐 세상에 두이도 없는 부모님이신데 어떻게 그 앞에서 유산이니 뭐니 곧 돌아가실 사람들처럼 얘기할 수가 있지. 도련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겠지. 아니, 그런 말은 해봤자 자기들 손해라는 걸 모르나. 둘 다 직업도 변호사면서 왜들 그렇게 생각이 짧은지 원. 당신이 따로 불러서 좀 타일러보면 안 돼? 내가 왜 안 해봤겠어. 벌써 몇 번 얘기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혀. 아니,
그냥 안 먹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보고 코딱지만한 사업이나 하는 주제에 변호사들한테 형님 행세하려고 한다면서 핀잔까지 주더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 재수 씨들이 그런 소리를 써? 안 되겠네. 내가 한마디 해야지 원. 내버려둬. 사업하면서 사람 한두 명 만나본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 앞에서 남편 부모님 재산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데 백날 얘기해봐야 안 먹혀. 사람이 뭐 말 몇 마디로 변하겠어? 하긴 그나저나 큰일이네. 이제껏 잘 살아왔고 유산 문제만 아니면 다툴 일도 없다는데 그거 하나가 딱 걸리네. 우리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도련님들은 좀 그렇겠네. 다들 아직까지는 두고 보자는 편이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지. 두 사람 다 돈 잘 벌면서 왜 있는 사람들이 더 하는지 모르겠어. 남편의 말대로 두 도련님들은 아무리 낮게 쳐도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둘째 도련님은 내과 의사고 막내 도련님은 약사거든요. 같은 건물에서 1층은 약국, 3층은 병원을 하는데 위치도 주택단지고 환자도 많아서 돈을 잘 번다고 들은 바 있었어요. 거기다 두 동서 모두 제법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니 벌이가 접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시부모님 재산을 그렇게 신경 쓴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벌어놓은 돈 굴릴 생각이나 하면 될 텐데. 하여튼 그렇게 두 동서의 돈 욕심 때문에 시댁 식구들 사이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네요. 아무리 계기가 없어도 사람끼리 만나면 다툼이 벌어지기 일쑤인데 그렇게 대놓고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죠. 시어머님이 은퇴하시기 전부터 교회 다니시며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해에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과 여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김장을 하기로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보통은 교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일을 하는데 그때는 김장 말고도 할 게 여러 가지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님은 그중 김장을 담당하셨던 거고요. 하루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김장을 할 테니 주말에 와서 좀 거들라고 하셨어요. 저야 뭐 알겠다고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그런데 막상 주말에 시댁에 가보니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마당에 절인 배추가 무려 100포기가 쌓여 있는데 보는 제가 다 숨이 턱 막힐 지경이더라고요. 음식 사업을 하는 제가 그럴 정도니 다른 두 동서들은 더 했겠죠. 하지만 그 반응이 그저 놀라고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식구들 있는 앞에서는 안 그런 척 내숭을 떨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른 식구들까지 자리를 비우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100포기. 요즘 누가 이렇게 김치를 먹어. 그러게 말이에요. 김치 먹고 싶으면 마트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무슨 김장을 100포기씩이나. 그리고 이걸 왜 저희가 해요? 저 집에서도 김치 안 담그는 거 형님도 하시잖아요. 나도 김치는 사서 먹어.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혹시 어머님이 우리 먹이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요? 왜요? 저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동서는 그 여자 집에 들어온 후로 재산 얘기 안 했어? 아니 설마 그것 때문에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재산이 갑자기 불어난 것도 아니고 나눌 사람이 하나 늘었는데 내 목 줄어드는 거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산 문제 미리 확실히 안 해서 가족끼리 싸움 나는 거 형님도 많이 보시잖아요. 나야 잘 알지. 근데 그거 아니면 어머님이 우리한테 이러실 이유가 없잖아. 아무래도 내 생각엔 그 여자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한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며느리 데려다가
식모처럼 부려먹을 이유가 없잖아.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두 동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김장 백포기가 좀 과하긴 했지만 그걸 그렇게 연관지어 생각한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었고 저와 시어머니를 싸잡아서 욕하는 것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뭐 없는 자리에선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일일이 꼬투리 잡는 것도 좀 그래서 못 들은 채 하고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두 사람은 제가 운발받는데도 헛소리를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 있으니 제 이야기는 빠졌지만 시어머니를 두고선 이건 노동력 착취네 뭐네 하며 별 시덥잖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 법인데 남 헐뜯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려니 영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네요. 동서들, 할 일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일 하시려는 거잖아. 매년 있는 일도 아니니까 힘들어도 이번만 참자. 응? 속에서는 당장 쌍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꼭 참고 제 나름대로 절제해서 두 동서를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정말 쇼크였네요. 너래? 모르면 그냥 조용히나 계세요, 형님. 진짜, 형님은 그냥 조용히 배추나 헹구시라고요. 제가 회사 운영하면서 나름대로는 꽤 인격 수양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의 태도는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까마득하게 넘어서 버리더군요. 손 윗사람과 손 아랫사람의 대화라고 하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친구끼리라도 보여서는 안 되는 태도를 두 사람은 저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양념이 잔뜩 묻은 배추 한 포기를 들고 한 대 후려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선을 넘어버린 두 사람의 대화는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형님, 이거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 아니에요? 아니 근로기준법 76조에서 정확히 관계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으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뭐 저희가 김치는 담그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맞네. 난 그렇게까진 생각 못했는데. 역시 그쪽 전문 변호사라 법 적용이 칼 같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상대가 시어머니라도 명백히 법으로 금지하는 일인데 법조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그럼 시어머니 상대로 소송이라도 하자는 거야. 뭐 유산 생각하면 그럴 순 없겠지만 말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형님도 싫으시죠? 배추 100포기를 언제든 담가요. 그래, 아무리 부모라도 돈 좀 있다고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를 이렇게 부려먹으면 안 되지. 말 잘했어, 동서. 이따 어머님 오시면 내가 강력하게 얘기할게. 참나, 모든 있는 것들이 더 돈돈거리고 배운 것들이 알량한 지식으로 남 괴롭힌다더니 딱 그 짝이었어요. 두 사람이 변호사라는 건 저도 인정해요. 사법고시는 없어졌지만 로스쿨 졸업장을 따려면 공부도 많이 했을 테고 좋은 로펌에 들어가는 것도 어지간한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해봐야 뭐 하나요? 인성이 쓰레기인데. 제 회사가 크진 않아도 종종 사람은 뽑거든요. 근데 처음엔 저도 잘 몰라서 무작정 학벌의 자격증을 받는데 딱 1년 만에 그딴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학벌 좋으면 꼭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머리 좀 좋으면 5만 군데 나서서 없는 일도 만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교육에 오로지 공부만 시키고 인성교육이 없어서 그런지 공부 많이 한 놈들 치고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근데도 동서가 딱 그 짝이더라고요.
머리엔 온통 어떻게 시부모님 재산 나눠 가질까 그 생각만 하는 주제에 어려운 분들 나눠줄 김치 좀 같이 담그자는데 무슨 근로기준법까지 들먹이며 시어머니를 고소하네 마네. 듣고 있으면서도 제가 정말 한국에 사는 건지 아니면 소송의 천국이라는 미국에 사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네요. 물론 그건 마음이 그랬다는 거고 저도 사업하는 사람답게 중요한 대화다 싶어서 바로 녹음부터 했죠. 아주 처음부터 녹음하진 못했지만 두 사람의 생각과 인성이 충분히 드러날 정도는 녹음된 것 같았네요. 그렇게 두 사람이 시댁과 시어머니 험담을 하고 있을 때 드디어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저희들끼리 있을 땐 무슨 소송을 하네 만회하면서 웃고 떠들더니 막상 시어머니 앞에선 그런 소리는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오히려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가운 태도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반겼습니다. 어머, 어머님, 그 무거운 걸 직접 들고 오셨어요? 마트 직원한테 얘기하면 배달해 줄 텐데. 당장 써야 하는데 배달이 언제 올 줄 알고. 괜찮다. 두 사람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참 쏟아낸 후에 시어머니가 사가지고 온 재료들을 받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꼴을 말없이 지켜봤죠.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돌변할 거였으면 제 앞에서 말이나 말든가. 저는 이미 다 들었는데 마치 없는 사람처럼 시어머니에게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꼬라지를 보니 먹지도 않은 밥이 넘어올 것 같은 역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제 비비가 상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녹음한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어머님, 일 시작하시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니? 어머님 오시기 전에 두 동서가 나눈 대화 녹음한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냥 저 혼자 듣고 지우려고 했는데 두 사람 하는 꼬라지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대화가 녹음된 핸드폰을 건네드렸습니다. 두 동서는 눈이 헷가닥 뒤집혀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덤벼들었죠. 하지만 곧 시어머니를 뒤따라들어 시아버지에게 맡기고 말았어요. 그 조용한 공간에 두 동서의 말 같지도 않은 대화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어요.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시부모님의 안색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동서들은 어찌할 말을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요. 그렇게 녹음된 내용이 다 끝나자 시어머니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우리 집에 왔던 거냐? 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너희한테는 시댁이 직장이었니? 아니 어머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변호사잖아요. 요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소송건이 많아서 그냥 장난삼아 얘기해 본 거예요. 저희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해요. 참나, 꼴의 변호사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변명하니 해. 너희는 내가 바본 줄 알아? 그동안 너희가 우리 모르게 둘째랑 셋째한테 자꾸 우리 재산 물어본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땐 어차피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언젠간 너희에게 갈 재산이니 궁금해할 수도 있겠구나 했어. 근데 너희 하는 꼴을 보니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게 아닌가 싶구나. 예, 어머니,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동서들은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시부모님의 안색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황망한 표정으로 말 한마디 못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나섰어요. 동서들, 사람이 공부 좀 잘하고 돈 좀 잘 벌면 다인 줄 알아? 인성이 잘 갖춰져야 사람이지. 뭐 근로기준법? 진짜 웃기지도 않네. 자기네만 똑똑한 줄 알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진짜 사회생활을 알려줄게. 그리고는 곧바로 두 사람이 다니는 로펌의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이야기했죠. 김 대표, 난데 거기에 김땡땡이랑 이 별별이라는 변호사 있지? 내가 보니까 그 두 사람 인성이 쓰레기더라. 내가 이때까지 사회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본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더라고. 내가 김 대표 로펌 직원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김 대표도 나중에 본건 안담하려면 걔들 오늘 당장 잘라. 김장 좀 한 거 가지고 지 시어머니한테 소송을 거내 만회하는 애들인데 김 대표한테는 안 그러겠어? 법 공부 어렵죠. 저 동서가 고생이 많았을 거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는 법조인의 길을 걸으려고 로스쿨도 들어가고 다 했는데요. 다만 도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국에 400개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사장이 된 것뿐이었죠. 두 동서가 다니는 로펌은 저희 회사가 주로 일을 맡기는 로펌이고 김 대표는 저와 로스쿨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굳이 먼저 나서서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머릿속이 온통 시부모 재산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라 제 직업이나 배경 따위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거였네요. 형님, 방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설마 진짜 저희 로펌 대표님이랑 통화하신 건 아니죠? 왜 아니야? 나랑 김 대표랑 로스쿨 동기인 거 몰랐어? 네, 형님이 로스쿨 다니셨다고요. 그래, 입으로만 형님 하면서 관심도 없었지? 내가 가맹점 400개짜리 프랜차이즈 사장이라는 것도 몰랐고. 네? 아니, 형님 회사가 그렇게 크다고요. 그래, 니들 다니는 로펌의 주 고객이 우리 회사야. 시부모 재산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런데도 좀 관심 갖고 살아. 그러자 마치 둘이 짠 것처럼 두 동서가 갑자기 제게 뛰어들더니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법조계가 좁다느니 이렇게 잘리면 다른 로펌도 못 간다느니 하면서 눈물바람으로 사정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그 사정을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갭난이 동서들보다 로스쿨 동기이자 사업 파트너인 김 대표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날은 결국 그렇게 끝이 났어요. 김장은 그 자리에서 유야무야 됐고 놀란 시부모님은 저를 포함한 며느리들 모두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죠. 하지만 두 동서가 저지른 일의 후폭풍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인격자들답게 그 자리에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시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바로 다음 날 남편을 포함한 세 형제들을 시댁으로 불러들이셨죠. 나중에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그 자리에서 제가 드렸던 녹음 파일을 다 같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가슴만 쳤지만 당사자인 두 도련님은 정말 눈이 돌아가 버렸다더라고요. 괜히 잘나가는 형수님 질투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정작 저에 관해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유산 나눠줄 게 아까워서 그랬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어쩌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소송을 거내 만회했던 부분이 컸나 보더라고요. 하긴 그건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그 꼭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대화였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겠네요. 그 일로 인해 두 도련님은 결국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슝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더니 변호사가 직업인 동서들도 이혼 소송은 따로 변호사를 구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로펌에서도 잘린 상태고 그쪽 대표인 김 대표가 손을 써둔 덕분에 재판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애초에 녹음이라는 확실한 증거까지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겠지만요. 그렇게도 동서는 저렴한 인성에 돈만 밝히는 태도로 인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의사 남편, 약사 남편과는 네 자료까지 물어주며 이혼하게 되었고 다니던 로펌에서는 잘렸죠. 무엇보다 그 둘이 저지른 만행이 이혼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쪽 업계에 전부 퍼진 게 컸습니다. 제 시어머니한테 소송을 걸겠다는 변호사를 누가 데려다 쓰려고 하겠어요. 그게 다 자업자득이었죠.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 언젠가 한번 두 사람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더군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땐 돈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봐요. 이젠 그런 생각 싹 다 버렸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동서. 아니, 이젠 동서도 아니지. 이봐, 당신은 그런 생각 싹 다 버렸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직 하나도 안 바뀌었어. 당신들이 사과해야 할 상대가 나야. 이럴 시간에 시부모님 찾아가서 사죄하고 도련님들 찾아가서 사죄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분들께는 나중에 꼭 사과할게요. 제발 김 대표님께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저희 그렇게 되고 나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어요. 것 봐. 당신들은 결국 자기 살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마음 다친 상대방 생각은 하나도 안 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를 하면 되겠어? 난 당신들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 그 험한 꼴 보기 전에. 여전히 두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렸더군요. 사람은 참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두 동서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이성을 갖췄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알고 남 무시하던 동서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니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요. 두 동서들을 보고 아마 우물한 개골이라고 한다죠? 세상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 미래의 본인을 위해서라도 개가천선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이다 사연 함께 해주신 우리 썰맘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